자, 성립은 누르하치. 이름 기억나니? 왕 2명 나왔지. 만들었던 왕. 자, 후금을 성립한 왕은 누구였다? 후금을 성립한 왕 이름은? 여지. 여진족이지, 맞아요. 여진족인데 왕 이름. 누르하치. 이빨이 누르니까 이빨이 무슨 색이다? 금색이다. 후금이었죠. 이거를 이름 뭘로 바꿨다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거북했고 이 후금을 이름을 청으로 바꿨지. 누가? 홍타이즈가 누르하치 앞으로 있죠. 홍타이즈가 성태종이 거기가 후금 태조가죠. 성태종이 후금을 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기억나죠? 그리고 나중에 고쳐줄게. 프린트 지금 내용을 좀 잘못했는데 홍타이즈가 명을 이자성의 난을 정벌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순친대가 다음 프린트 다시 보여줄게요. 순친대가 그 명을 정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성의 난을 지난 베이징에 입성했더라고요. 베이징에 입성입니다. 이건 다음에 프린트 나와줄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왕 3명 나왔는데 기억나니? 무슨 왕?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그래서 합이 130년 만에 전성기랬지. 그 무슨 시기라고 그랬다 이래. 강건성제 기억납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대. 프린트 돌아가서 보고 가자. 보고 읽읍시다. 한번 했던 내용이지만. 프린트의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 기록돼 있죠. 누르하치 여진족 통합하고 후금 번복하고 8기군 조직하고 기억나지? 그다음에 홍타이즈는 국호를 청으로 변경했고 순치제는 중원 정복했다는 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프린트 새로 뽑아줄게. 다음에 볼 때는. 강희제는 반청세력 진압하고 무슨 조약을 맺었다? 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와의 국경 확정입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확정. 홍정제는 기부로 불기철을 설치하고 새로운 화의 사상 제시했다. 요 새로운 화의 사상 한번 읽어본 거죠. 저기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 프린트 80페이지 보면은 자료 3번에 생생자료 옆에 자료 3번에 명청 교체 이후 세계관에 변화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한족과 이민족 모두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한족을 화, 이민족을 이라고 하였던 화이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게 기억이 났는데 대의강미로라는 책입니다. 대의강미로. 대의가 나의 위대한 뜻을 얘기하는 거야. 대의 큰 뜻이 대의거든. 이 뜻을 새겨서 기록에 넣어라. 그게 각미록이라는 뜻입니다. 새겨서 넣어라. 대의 큰 뜻이 뭐냐면 너 반역하다가 걸렸는데 내가 말로 조져가지고 너가 오랑캐나 그 중하국가라 그래요. 오랑캐이거나 혹은 중하국가라는 관념을 내가 논리로 꽤 부쉈잖아. 그런 큰 뜻을 새겨 넣어라. 대의강미로 하는 책. 요거를 옹정제 때 편찬을 했거든. 그래서 새로운 화의사상이 제시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반역하다 걸려가지고 이민족이잖아. 여진족이잖아. 여진족. 말 타고 다니는 거 오랑캐들이니까. 얘네들이 딱 그 중원을 정복했을 때 당연히 한족들은 싫겠지. 우리가 원래 농사짓고 살던 땅인데.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너 반역 일으켰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랑캐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에 못마땅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뭐가 오랑캐인데? 중원에서 태어난 우리가 중화민족이고 북방에서 온 너네들이 오랑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거는 얘는 똑똑한 애들이죠. 옹정제는 좀 똑똑한 애기 때문에 그거는 너네 생각인데 예전에 공자님이 말하기를 유교를 공부하고 덕을 행하는 자가 선비다 그랬다. 나는 지금 너네를 그 유교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막 덕치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오랑캐냐 선비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잡혀 죽을 위기니까 그러면 오랑캐가 아니라 선비입니다. 선비국입니다. 얘기하니까 내가 말로 조졌다. 그래서 탐복시켰다. 그러면서 그걸 글로 새겨가지고 퍼뜨렸다고. 그러면서 그 이민족의 중원칙이잖아. 이거를 정당화한 겁니다. 괜찮지? 그거를 새로운 화의사상이 제시됐다. 이런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니? 영은아? 네. 영은이 맞지? 네. 해밀이? 네. 맞네. 해밀이 영은이.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안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프린트로 돌아갑니다. 옹정제 때 군기청, 새로운 화의사상 이런 거였고 걸륭제 때는 책. 이거 문자의 옥 기억나니? 문자의 옥? 문자의 옥. 이 옥이 옥고를 치르다 할 때 그 옥이야. 지옥 할 때 그 감옥 옥자입니다. 문자랑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
청나라 비판하거나 명나라 그 한족을 찬양하거나 이런 글들을 지은 사람들은 다 조졌던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문자예고 이거 하면서 이제 각종 서적들을 다 편찬하는 거. 그 사고전서라고 그랬죠. 이 사고전서 양이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랬어요. 그 사고전서 한 집만 해도 도서관 하나. 왜냐면 모든 원문을 다 보존하고 있어서 권융제도 되게 책덕후이자 무예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랬죠. 그래서 사고전서 같은 거 편찬하면서 한족 학자들을 많이 동원했고 그 한족 학자들을 동원하는 거를 만한병용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기억나니? 이틀 전에 했다. 만한병용책. 그거 하면서 이제 속아내는 거지. 너 내가 등용은 해주는데 여기서 여진족을 막 비하하거나 한족을 찬양하거나 그런 짓을 하면 그것들은 다 조진다. 이게 문자의 오기였습니다. 서적 편찬 과정에서 그런 글들은 다 속아내는 거죠. 이해가지? 그래서 과거제라거나 만한 변경제라거나 반발 호국이라든가 문자의 오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 다시 책으로 갑니다. 80페이지. 요 청나라부터 볼게요. 성님, 누르하치가 여진 도죽을 이끌고 무슨 어디를 공격했다, 뭘 공격했다, 나라. 그 따라오는 가운데 청나라 청해 성립 해가지고 여기 청해 성립. 누르하치가 태조죠. 후금 태조가 여진 부족을 통하고 후금을 건국했고 홍타이지 얘가 태종이었죠. 태종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공로와 조선을 침략했다. 이거를 병자보라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배울 거예요. 명멸망 후 8기군을 이끌고 베이징 점령한 거는 홍타이지 죽고 나서 아틀레미 순치제가 했답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은 안 나오니까. 밑에 130년간의 전성기 이걸 강권 정세라고 했고 강희제 때 네르친스크 조약, 반척 세력 진압, 그리고 옹정제 때 군기처나 새로운 하이사나, 걸륭제 때 사고전서나 최대형 투합국 나오죠 이거. 청해 중국 통치, 강압책과 회유책을 실시했는데 회유책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다는 걸 뭐라 그래? 만주족이거든요, 여진족이. 만주족인데 한족을 등용해줬다. 그걸 뭐라 그러지? 만한병용책이라고 그래요. 만한병용책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규모 서적 편찬 작업에 아까 문자요 사고전서 같은 거 서적 엄청 많이 편찬했댔지. 그거 하면서 거기에다가 만주족은 사실 문자를 백자를 잘 모르거든요. 말 타고 다니는 글자 쓸 일이 없잖아. 글을 쓴다는 거는 앉아서 할 수 있잖아. 말 타고 다니는 무슨 글을 쓸 수 있겠니? 한자를 잘 모르니까 거기 서적 편찬하면서 한족 학자들을 많이 써준 거예요. 그걸 만한병용책이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뭐 한다고? 문자요 같은 거 해가지고 줄였다고. 강압책 같은 경우는 변발, 호복, 비판서적 금지, 중화서적 탄압. 그리고 청나라가 만들어진 뒤에 이민족이 한족을 지배하게 되니까 청에서는 혈통 중심의 타이사상이 부정된 거고 아까 여기 옆에 나왔던 대의강밀 같은 거. 그리고 조선에서는 소중화 의식이 강화되고 왜? 중화가 멸망했잖아. 중화가 원래 중국이었잖아. 명나라였는데 명나라 멸망하고 청나라 오랑캐가 여기 차지했으니까 그 중화는 어디로 간 거야? 조선한테 간 거지. 조선은 원래 농경국가고 율동 문명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 얘기한 거고. 일본에서는 일본 중심으로 하기사상 그런 게 원래 일본은 명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외딴 곳이었거든요. 한 번도 대륙이랑 교류가 없었어. 근데 명나라 때 조공 체제로 식공되면서 이어져 있었는데 명나라 멸망해버렸죠. 그래서 일본형 하기사상이 나왔다. 일본형 하기사상이 등장했다. 여기까지. 괜찮니? 문제를 두 개만 풀어보자. 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자, 83페이지. 3, 4, 5번. 3, 4, 5번, 6번까지. 3, 4, 5, 6만 풀어보세요. 3, 4, 5, 6. 영상 녹화. 그래서 명이든 청이든 바다로는 무역을 안 해. 국가의 공적인 무역만 하고 사무역은 다 금지합니다. 그걸 해금 정책이라고 하고. 그리고 조공 채공 무역 국가만 이 상업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 조공 채공 무역.
13번. 근데 국가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강할 때는 이 조공책공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무역이 금지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국가가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원래 타이트하게 쪼여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잖아. 이제 일부 사무역이 점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16세기 후반 일부 13번 사무역이 허용되고 일부 사무역이 허용되고 사무역 공무역 받는 말이죠. 사무역 사적인 무역 사적인 무역 13번에 일부 사무역이 허용된다. 17세기 후반이 되면은 일부 항구들을 개항합니다. 청나라는 17세기에 일부 항구들을 개항하고 그리고 요거는 서양과의 무역이에요. 18세기쯤 되면은 서양 애들이 식민지 개척하러 오거든. 나중에 신항로 개척 말을 하면서 나올 거야. 하면서 무역을 해달라 그랬어. 왜냐면 여기는 뭐 차나 면직물이나 도자기 이런 거는 유럽 애들이 안 나잖아. 이거를 가지고 유럽에 가서 팔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무역 좀 해주세요. 무역 좀 해서 항구 좀 늘려주세요. 항구 안 늘려줘가지고 아직 아픈 데는 그거죠. 아픈 이게 무역을 안 늘려주니까 막 조르고 하다가 하나만 딱 열어줘요. 그거를 공행무역이고 이 공행무역하는 장소가 광저우라는 곳만 열어줘요. 광주예요, 광주. 한자로 읽으면 광주를 중국어로 하면 광저우였어요. 광주에 이 광저우에 공행이라는 정부 기구가 설치가 됐거든요. 공행에서 이제 무역을 관리하거든요. 공행무역을 만듭니다. 18세기에 광저우만 개방, 이 광저우만 개방한 무역 형태를 공행무역이라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런 게 있거든. 뭐 사해의 물산이 다 우리에게서 나는데 굳이 외국과 교류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찮아 하는 식으로 하도 쪼르니까 하나 정도 열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기층을 17번에 신사층이라고 합니다. 명청시대의 지배층이에요. 신사층. 영국의 젠트리 계층의 권력입니다. 영국 신사할 때 신사층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 허리띠 그 선비 사자인데 이 신자가 뭐 이렇게 뭐 허리띠를 이렇게 뭐 관복을 착용할 때 관직 따라 이렇게 매는 허리띠가 있대요. 그거를 나타내요. 허리띠를 졸라맨 선비라는 뜻이랍니다. 매일 신자를 써서 신사층이 사회를 주도했다. 중앙의 관리 진출하고 향촌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계층. 앞에 말 하지 말자. 소족, 몽골 귀족 이라면서 권력이 점점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신사층이란 키워드 말하는. 문화에서 명나라 시기에 명나라 말의 선구자들부터 18번 서학이 전해졌어요. 서학. 어떤 겁니까 서학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인데 서양의 처음에는 학문 형태로 전해가지고 그래서 뭐 기독교를 연구하는 식으로 이런 학문이 있구나. 서학에 올라. 명말에 선구자들 서학이 전해되고 19번 상인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의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전파. 유럽이란 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번에는 서민문화 발달이에요. 서민문화 발달. 그리고 뭐 소설, 연극, 삼국지, 연기, 수호전, 경극 이런 거 발달하는 거. 이거는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도 16세기 조선 전기는 15세기, 16세기는 양반 문화거든요. 사회 권력층만 문화를 향유를 했다고.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상공업자 성장은 돼 있지. 상업이 막 일반화되면서 신분이 천하더라도 상공업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차지한 계층이 있는 거야. 이 계층들도 이제 사회 상류층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걔네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는 거예요. 그걸 서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도 서민 문화예요. 자,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21번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그리고 심증리라고 하는데 이 심증리는 22번 성리학의 성증리를 비판합니다. 22번은 성리학이야. 성리학. 이거는 앞에 나오는 거였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쭉 비교해서 외워두면 도움이 돼서. 자, 유교인데 이걸 원시 유교라고 해요. 원시 유교. 원시 유교를
옹자맹자 식입니다. 이 원시유교가 언제 등장했냐면 춘추전국시대 등장했어요. 춘추전국시대 때 등장해가지고 뭐 제자백가 하면서 유교, 도교, 뭐 법가, 뭐 문가 막 이러면서 쭉 여러 사상들이 나오거든. 이렇게 때 배웠죠. 그런 거. 근데 이 춘추전국시대를 누가 통일했니 혹시? 소성, 시읒 진시황. 진시황이 통일했어요. 진나라가 춘추전국 뭐 여러 나라들 중에 이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여서 통일했죠. 근데 진시황은 진나라는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한 거죠? 소성, 유교.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통일했는데 그러면 유교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유학자들이 뭐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유학자들은 그 지방 복권 이런 거, 주봉건 이런 거 주장했는데 중앙 집권하고 진시황은 그래서 유학자들을 다 말아 죽였죠. 분서갱유라고 들어봤어요. 분서갱유. 네.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땅에 묻는 거다. 그래서 유학이 싸그리 없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한나라 때는 다시 유학으로 바꿨거든.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했어요. 너무 가혹한 법가 통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교는 좀 가스라이팅에 나온 거죠. 가스라이팅. 그래서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질서를 강조하는데 덕으로 너네를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은 어버이된 마음으로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법가는 뭐 이런 개념이야. 좀 5분 늦으면은 삭발을 시키겠다 앞으로 지각을 하면 10분을 늦으면 왼쪽 팔을 자르겠다. 15분 늦으면 사형 말하면 지옥 가고 결석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험 기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전쟁 시기니까 그렇게 가혹한 법과 통치가 정했던 건데 전쟁이 끝나고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했는데 계속 그렇게 빡세게 하니까 너무 반발이 심한 거예요. 한나라 때가 되면은 진나라가 법과 때문에 망했구나. 한나라는 가스라이팅의 학문이 유교로 돌아가자. 근데 유교가 없죠. 진나라 때 다 분석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는 유학을 해요. 훈고학이라고 해요. 훈고학은 옛것의 뜻훈자를 써 옛것의 뜻을 다는 경전을 내는데 이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 유학자들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경전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 경전 뜻이 이 공자님의 이런 의도로 말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설서를 쓰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훈고학이에요. 그리고 뭐 잘된 해설서가 유교 경전으로 채택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나라 때가 되면 송나라 때 유교를 성리학이라고 해요. 여기는 히읗 여기는 시읒. 자, 송나라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한반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여기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관계로 이쪽을 안주라고 해요. 여기를 한족들이 사는 중원 지방이죠. 근데 송나라 때는 위에서 금나라가 내려와가지고 그 여자들이 금을 좋아하는 그게 내려와가지고 송나라가 반으로 잘렸어. 그래서 장강 이남으로 들어서 남송 지역을 차지하는 식입니다. 남송의 주희가 만들었어. 남송시기에 딱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원래는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중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랑캐 땅을 쭉 갔잖아. 그래서 현실이랑 이상을 분리해가지고 정신승리를 해. 세상을 이와 기로 나누거든. 이는 이상이고 정신이고 기는 현실이고 육체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타지해야 현실적으로 여기를 제패하고 있어야 중화국가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그래서 현실은 쟤네가 지금 이 중원대로 먹었지만 이상은 어디 있어? 그 유교의 정신은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야. 이 길을 분리하는 그걸 성리하게. 저거 했어요. 이렇게 됐겠지. 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리학이 나왔던 그런 개념이고. 근데 자 명나라 시기가 되면은 누가 성장한다고? 도시 여기 막 대구나 뚫고 한강 여기 장가하게 상인들 성장하고 말하니까 도시 상공업자 세력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사층 뭐 이런 게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는데 상인 세력들이 딱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게 좀 일단 좀 싫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학문이냐면 선비들을 위한 학문이야. 글을 읽고 우리가 이잖아. 얘네는 오랑캐라 가지고 글을 제대로 못 읽고 그래서 중화가 아니고 우리는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 땅을 차지하는 못했지만 우리는 선비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중화 문명이다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명나라 때가 되면 이제 오랑캐가 없거든. 명나라 다 통일했잖아. 오랑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랑 기를 나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얘는 공부하는 선비들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라는 개념은 이런 게 좀 싫어요. 얘는 선지후행을 강조하거든. 선지후행. 바르게 행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면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상인들은 글자를 제대로 이렇게 알겠냐? 선비들은 하루 종일 막 책 읽고 있으니까 글자, 유교, 경제 이런 거 빠삭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좀 마음에 드는 학문이 나온 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왜 양명학이냐면 여기는 본성이 곧 이다. 본성이 곧 이다. 인간의 본성은 정신이고 우리 선비들이고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짱이다 뭐 이런 느낌이야. 남성에서. 근데 이제 뭐 명나라 다 통일했으니까 그런 거 가릴 필요도 없고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뜻이 없는데 사실 넘깁시다. 넘기고 하여튼 왕양명은 사실 만든 거고 여기는 선지행합의를 주장해요. 지행합의. 그래서 마음에 이미 신증이 마음에 이미 이가 있다는데 여기는 본성이 곧 이고 여기는 마음에 곧 이가 있다 이런 개념이라 가지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외부 사물에도 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를 공부해가지고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거든. 여기는 이미 마음에 그게 다 지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지라는 지식이 있대요. 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는 것만은 행할 수 있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상인들이 좀 좋아할 거예요. 이해가죠? 양명학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나라 때 고증학이거든요. 청나라 때 고증학. 청의 고증학. 요 고증학 할 때는 일단은 청나라 그 기억나요? 사보전서 만들면서 문자유곡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유학을 하는데 사상이 들어간 유학을 못해요. 그냥 한족 중심 학문이에요. 유학이 하면은. 그래서 근데 유학 그 한족 중심 사상과 관련되면 다 와서 족쳐가지고 문자유곡 다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것만 하냐면 실제로 옛날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실질적인 학문을 합니다. 이런 거야. 유교 경전을 보니까 공자님이 제자의 카톡을 보냈다는 거야. 글이 있어. 그럼 공자님이 제자한테 카톡을 보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경전은 공자님 당시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카톡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경전이구나. 이런 거를 증명하는 학문만 해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학문, 실증적인 학문. 요거는 그래서 사상적 느낌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게 바른 거고 이런 내용들이 다 살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고증학이 청나라 때 나온다. 외울 때는 시읒, 히읗 하나라 공부와 여기는 시읒, 송나라 성리학 맞죠? 명은 명 그대로 들어가 있네. 여기는 치읒인데 좀 비슷한 거랑 고증학 청나라 이렇게 요 정도 외웁시다. 명나라 때 뭐라고? 명나라 때 무슨 학문?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 명나라 때 뭐라고?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사상이 들어간 그런 학문들을 못하니까 실질적인 거 그냥 그 현실 사례만 연구한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21번은 아까 성리학이었죠. 심증리, 지행합의, 그리고 선지후행을 비판한 겁니다. 성리학의 성증리를 비판한 거고 고증학은 실질적인 경전 연구만 하는 겁니다. 사상적인 색채가 들어간 거 말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혹시 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면 다행이고. 아니 세계사 막 가르치고 막 생륜 가르치고 막 관련 내용이 나와가지고 조금씩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들고 80페이지에 명청대의 경제와 사회인데 80페이지. 자, 경제는 청량과 하류역의 상방작물이 활발해졌다. 강하류에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쌀 말고 물건 팔기 위한 돈 되는 작물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쌀의 주산지는 중상류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수공업 발달했고 공장, 공방 이런 게 운영됐고 상업에서는 대상인이라거나 상업도시 같은 게 번영했어. 그리고 사회 주도층은 누가 성장했다? 신사층이 4대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향촌, 지방을 지배하는 유력자이기도 했어요. 다음 페이지 81쪽으로 넘어가서 학문은 명 때에는 양명학, 성리학 비판하는 거야. 행동일치, 지행합의죠.
이전에는 선지후행이었으니까 선지후행 비판하면서 지행합을 얘기한 거야. 형 때는 고증학 발달. 이제 한쪽을 뭐 중시한다, 뭐 사상적으로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실질적인 거 많이 연구한 겁니다. 실제 뭐 맞고 그거를 실증하는 경전을 실증으로 고증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삼국지, 연희, 수호절 이런 거, 연극이나 소설 같은 게 유행합니다. 대리교를 밑에 봅시다. 대리정책. 명은 임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무역은 다 금지하고 뭐만 했냐면 공적인 무역만 했어. 그걸 뭐라 그래? 조공, 책봉 무역이라고 해요. 16세기 후반에는 민간 무역을 조금 허용해주기도 했다.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임금 정책 실시하고 조공, 책봉 유지하다가 17세기 합부에 일부 항구개항, 18세기에 광저우가 개방. 거기서 광저우에서 뭐 했다고? 공행을 가게했다. 외국 상인과 미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은유통 밑에 대량의 은이 중국에 이륙되면서 세금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은유통에 명의 1조 명법, 1조 편법인데 1조 명법으로 외우세요. 1조 명법. 청의 지청 문제, 지정 문제인데 지청 문제를 외우시고요. 문화 교류, 문화 수용, 명 말부터 서양 한글로 소개했고 문화 전파, 중국 문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두 가지. 83페이지에 7번부터 12번까지 하고 7번부터 12번. 이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름이 다르게 홀란드라고 부르거든요. 홀란드. 네덜란드 별명이에요. 홀란드. 무슨 나라예요? 같은 나라인데. 핀란드가 나라예요? 다른 나라 아니었어요? 아니 네덜란드 별명이 홀란드인데. 핀란드가 나라예요. 아니 사람 이름 말고 홀란드. 축구 선수. 그거는 축구 선수고 나라 이름이 별명이 홀란드라고 불렸는데 이거를 번역할 때 음차할 때 화란이라고 번역해요. 화란국이야 화란국. 홀란드에서 온 거야. 그래서 화란국의 한 문제에서 나는 해요. 알 필요는 없고요. 어우 씨. 본인 문화. 저 아직 덜 먹었어요. 피곤해. 문제 좋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얼마 안 들었어요? 내 이름 알아요? 몰라. 한 번도 안 들었어. 옛날에 시작했잖아. 너랑 다른 말이 있어. 시간이 없어. 아니, 나 이거도 했어. 또 이쁜 애를 보는 문제였어. 아니라고! 했다니까? 처음 봤어요.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 이게. 현지. 나 속성도 안 들어요, 속성도. 아니, 안 들었다니까요. 아니, 진짜 안 들었어. 컴퓨터보다. 그래. 아, 안 들어. 저기, 표준, 암지고. 음식들. 암지고가 고등학교야?
지나가세요, 쌤. 그럼 쌤, 되게 좋은데요?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뭐가요? 이거. 아, 거치대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오. 쌤 계속 찍고 있는데요? 네?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네. 31번째 찍고 있는데. 아, 예, 찍고 있던 중에 잠깐 일시정지. 쌤, 일시정지 아닌데 쌤? 어? 쌤 찍고 있다고요. 지금요? 네. 이렇게 했었나 본데 누가?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러네. 쉬는 시간에 다 찍힌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모를까 알아서 모르지 뭐. 맞아요, 잠시만. 자, 책을 펼쳐보자. 내용을 봤으니까. 모든 역사, 인간 시민의 페이지냐. 일본 81페이지인데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에 명청 시기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성립됐다. 그것만 외우세요. 중세 시대쯤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됐다. 고려는 누가 만들었니? 고려 태조. 네, 이거 고려 잠깐 이거 그 아니 한국을 붙는 100명이 왜 있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모르겠다. 우리 이응기우. 아니야. 안건 태조 안건 조선 태조가 누구야? 조선 태조 이성계 처음 듣니? 아니요. 이성계는 알아요. 고려 태조 왕과 고려 세웠고 조선 태조 이정계가 조선을 세운 거죠. 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고려 때는 거란, 여진, 몽골 이민족 많이 쳐들어왔댔지. 그 똑같아요. 그 계란을 던지는 여자 원숭이 쳐들어온 거야. 아, 막았다. 아니 몽골은 못 막았지. 몽골은 못 막아가지고 원 간섭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조선 때는 성리학 통치 이념화하면서 뭐 조선이 건국됐다. 자, 일본 무사정으로 갑시다. 일본에서는 막부가 3개 있다. 무슨 막부, 무슨 막부? 무릇 맞지? 아니 처음에 가마쿠라 맞고 무로마치 맞고 그다음에 에도 맞고인데 에도 맞고로 가기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다?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누가 통일했는데? 누가 통일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었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누가 권력을 잡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 얘가 어느 지방을 중심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수도로 삼아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켰다. 교토 옛날 이름이? 그건 한자로 읽고 에도 지방을 수도로 삼아서 도쿄라고 부른 거잖아. 에도 지방을. 그래서 에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에도 막부야. 요까지 권력은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무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부라고 하는 거예요. 천막 막자를 쓴다 그러지. 야전에 세운 군사 회의 그 장소 천막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부. 가마쿠라 막부 12세기 말 이름 기억하세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처음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했고 공번제를 시행했다는 건데 공번제는 무슨 말이랑 같냐면 공번제는 지방 분권이랑 같은 말이야. 지방 분권. 이 지방 분권이 실시가 된 게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곳 정도 있는데 4곳 중에 한 곳이 여기야. 그 중국사 배울 때 혹시 주나라 봉건제 기억납니까? 주나라 봉건제. 거기서 기원한 이름이거든요. 봉건제라는 게. 중앙에 천자가 있고 지방에 땅을 떼주는 거야. 왜냐면 아직은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뻗어나가기는 힘들거든. 이제 국가 규모가 작아가지고. 주나라는 굉장히 옛날입니다. 중국.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그래서 중앙에서 땅을 떼주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요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땅을 떼줄 때 좀 안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친척들을 다 뭐 자기 삼촌이라든가 내 조카라든가 우리 뭐 동생 뭐 이런 애들을
땅을 떼줘가지고 얘네들을 봉토를 나눠주고 봉신으로 나눴어. 신하로 나눴어. 여기가 황제국이고 나머지는 신하국입니다. 이걸 봉건제라고 해. 봉토를 수여받은 봉신들이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지방을 통치할 행정국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여기는 자치를 했어요. 이쪽 지방에서는 이 영주가 이 하사받은 봉토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에는 그냥 세금만 가끔씩 납부하고 군대만 필요할 때 전쟁 나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괜찮니? 서양에서는 언제 봉건제가 나와? 서양 봉건제. 1800. 오? 서양에서는 중세 봉건제 하면서 여기는 봉건제 특징이 뭐예요? 쌍무 계약적 봉건제. 알아요. 중세 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봉토 단위가 중국에서는 그냥 무슨 국이라고 불렀어. 연나라, 무슨 뭐 진나라, 제나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영주가 다스리는 땅 한 덩어리를 뭐라고 불렀지? 장원이라고 불렀지. 장원을 다스리는 영주. 그게 성 하나잖아. 그래서 유럽의 지명 보면은 땡땡 부르크라고 붙은 지명들이 좀 있죠. 그 부르크가 성을 뜻하는 단어거든. 함부르크 무슨 뜻이야? 함 지방의 성이야. 그게 거기서 햄버거가 나지. 햄버거가 이름이 햄버거잖아. 뭐 합스부르크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부르크는 다 성이라는 뜻입니다. 중세 장원 영지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부르크라는 단어에서 자본가들을 뜻하는 단어인 부르주아가 온 겁니다. 부르주아라는 단어. 그리고 일본은 권력을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중국은 여기 황하강 양쯔강에 큰 평야지대가 있지. 평야지대는 땅이 넓은 평야지대가 있으면 왕권이 지방에 행사되기가 좋아. 지방에서 발라내기나 가가지고 도로 가는 게 낫지. 진지한테 다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야. 지방에서 발라내기면 또 쉽게 하면서 똥망치로 또 때리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한중일 중에서는 왕권이 제일 강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왕권이 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왕권이 강해지냐면 처음에 국가가 들어설 때 보통은 여러 부족들끼리 처음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부족 국가 단위의 국가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부족 국가가 서로 힘이 강해지면 이 센 국가가 다른 국가 부족 국가를 연합해가지고 연맹왕국이 성립이 돼. 연맹왕국. 왕이 권력이 있지만 세지는 못한 그런 것이. 근데 이 연맹왕국을 중앙의 왕이 다 통제를 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거듭나려면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많이 좀 있어야 돼요. 전쟁. 중앙 귀족들 입장에서는 내 귀족 권력을 포기를 하기가 싫잖아. 평상시에는 권력을 포기를 잘 안 하거든. 근데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는 전쟁을 할 때는 내가 내 권력을 포기 안 하고 왕한테 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멸망해가지고 귀족 직위도 유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중앙 집권화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은 전부 전쟁을 통해. 그렇죠? 신라가 중앙 집권화가 늦었던 거는 태백산맥, 소백산맥에게 혈맥으로 막아줘가지고 외부 국가랑 전쟁을 많이 안 해서 중앙 집권화가 늦어요. 그리고 섬나라는 외침을 받기가 좀 힘들어. 외부에서 침입이 없다고 잘. 그래서 일본도 지방 권력이 강하고 영국도 의회 권력이 강해요. 이해가? 그래서 왕권은 여기서 제일 약할 거고 우리는 중간쯤 이렇게 만들어졌어. 괜찮죠?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G7 중에 G7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7개 나라 중에 섬나라 딱 2개 있거든.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랑 일본이야. 근데 이 중에서 왕이 아직 살아남은 국가가 딱 2개 있거든. 일본이랑 중국. 왕. 군주제를 유지하는 국가. 일본도 일본 천황 있지. 일본 천황 있잖아. 아직까지 천황제가 살아남아 있어. 영국 얼마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엘리베스 2세에 돌아가시고 찰스 3세가 지겠잖아. 여기는 왕권이 약하거든요. 실제로 계속 낙부가 있고 천황은 허수아비였어. 그래서 여기는 외부 침입이 없으니까 중앙으로 세력을 뭉치지 못해서 왕권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이 막 개세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역으로 왕을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프랑스 혁명 이런 거 보면 왕 모가지를 날리거든. 가만히 왕이 존재하면은 계속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왕도 계속 자체를 없애거든.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지방 왕권이 약한 영국이랑 그다음에 일본 같은 섬나라들만 아직 왕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되긴 하지. 그래서 일본은 계속 봉건제예요.
지방 세력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방 행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 세력들이 지방 자치를 하는 식이라고 그걸 봉건 제도라고 해요. 봉건 제도. 이슬람에 이거랑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한 번 나오고 딱 4번만 세계 가야 된다. 봉건 제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역사가 흐르면은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거든. 근데 영국, 뭐 일본 이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거든. 중세 유럽도 왕권이 약했으니까 중앙 지방 영주 왕권이 약한 지역이거든. 설명할 것도 없는데 유럽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지형이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반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넓은 평야지대 중국처럼 이런 중앙지권 국가가 원래 좀 등장하는 게 어려운 지형적 위치야. 그래서 지방 공권은 계속 중세 내내 봉건제도였던 거지. 괜찮죠? 왜 삼킨 코타기 제도가 빠졌지? 다시 프린트에 왜 에도마쿠 에도마쿠가를 빠뜨렸네 통째로. 다시 프린트로 들어간다. 미안하다. 14번이 에도마쿠였죠. 14번 에도마쿠하고 13번에 에도마쿠는 13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한다. 중간에 빠졌는데 여기. 삼킨 코타이 했니? 아까? 제가 보고 있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했다 13번이었고 15번은 막번 체제입니다. 막번 체제. 자, 쇼군은 지칼지. 여기가 막부예요, 막부. 여기는 에도겠지. 수도 지방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이묘가 영주들을 다이묘한다 그랬어요. 다이묘들이 번을 지배합니다. 17번 번. 그래서 막부와 번이 합쳐져서 막번 체제야. 16번은 쇼군은 지칼지. 여기는 에도예요, 에도 지역. 에도 지역만 통치하고 수도만 통치하고 다른 지역들은 번이라는 지역을 통치합니다. 다이묘는 자기 번을 스스로 통치한다. 지방 자치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쇼군이 대빵이잖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쪽 지방 어느 아이즈 번에 사는 시민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아이즈 번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가 없어. 뭐냐면 여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세금은 누가 거냐면 아이즈 번의 주민들은 아이즈 번의 다이묘한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거 여기도 똑같거든. 그 중세 장원에 소속된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장원에 소속된 백성들을 농노라고 불렀죠. 중세 농노. 왜 농노라고 불러? 노예라고 노예적 요소를 가진 게 어떤 게 노예적 요소입니까? 거주이자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왜 거주이자는 자유가 없냐면 지금 세금은 지방자치죠. 중세 공건제잖아. 세금을 영주에서 납부한다고. 영주에서 납부하는데 만약에 여기 사는 농노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 그럼 세금을 어디에 납부하겠니? 이쪽 지방에 납부를 하겠지. 그러면 영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내 세금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주이전을 못하게. 그래서 거주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근데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가 절대왕조 국가가 들어서잖아. 그러면은 이 장원이 뭘로 바뀌면 도시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도시의 시민으로 되어버립니다. 농노가 시민이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권제가 무너졌다는 거는 중앙집권화가 됐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영주들이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으로 직책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지방은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무슨 관리가 다스리는 지역이 돼요. 세금을 그럼 어디 납부할 거냐면 여기다 납부할 거예요. 중앙. 그래서 여기는 이쪽 도시에 살다가 이쪽 도시로 가잖아. 이쪽 도시로 가도 여기에 납부하고. 그래서 여기는 거주이전에 저희가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16번 이 막번 체제라 그러고 막부는 중앙만 다스립니다. 지칼지, 에도 지역이죠. 그리고 그 영주, 지방 영주 다이묘들은 번이라는 지역을 다스려. 자기네 번. 우리로 치면 도 개념이야, 도 개념. 자기네 도를 다스립니다. 18번 그리고 요 봉건제도 특징은 주나라 봉건제도 특징은 혈연적 봉건제였고 알 필요는 없지만 시험 보면 압니다. 주나라 봉건제 특징은 혈연적 봉건제. 그 다음에 유럽 봉건제 특징은 쌍무 계약적 봉건제라고 해요. 서로 의무가 있는 거야. 영주는 가신에게, 가신은 영주에게 의무가 있는 제이고 일본 봉건제 특징은 삼킨 코타이 제도입니다.
여기 산킹 코타이. 19번 다이묘 가족을 에도의 인질로 삼아요. 그러니까 본건적인 체제 문제점은 이거예요. 이 지방 자치를 인정해 주잖아. 얘가 군사력을 얘의 군사력이 스스로 따로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 입장에서 너무 무섭잖아. 언제 얘가 이 군사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일종의 인질 제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가 우리 이 막부에 복종하는 뭐 번이야. 우리 막부에 복종하는 번이라면은 수도에 가족들을 보내야 돼요. 가족들이 수도에 거주하게 인질로. 예전 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수도에 올라와야 돼. 그리고 다이묘가 20번 영지, 에도 교대 근무입니다. 영지랑 에도를 교대 근무하게 만듭니다. 20번. 수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럼 이제 지방 애들이 군사권도 가지고 세금도 자체적으로 먹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란을 잘 안 하겠지. 수도에 인질이 있고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죠. 1년에 몇 번씩은 계속 수도에 와가지고 복종의 맹세를 하는 거죠. 복종해라 하면 네네 하면서 그런 걸 삼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이묘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서 21번 이거는 일본만의 특징입니다. 중앙집권적 공무원 체제라고 해요. 중앙집권적 공무원 체제. 중앙집권적. 원래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중앙주권화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 공무원제가 남아있는 거라서 중앙집권적 공무원 체제로 하죠. 괜찮습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그대로. (81쪽에) 아까 전국시대까지 봤는데 15세기 중엽 쇼군의 승계, 장군이죠. 쇼군이 막부의 지배자를 쇼군이라고 했어요. 승계를 둘러싼 영주들, 다이묘라고 했다. 다이묘들의 세력 붙음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피하겠다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정권 붕괴되고 누가 권력을 잡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니까 무슨 막부였어요 여기는? 에도 막부였다. 한 번 말고 한 번만 더. 처음에 무슨 막부? 쿠라마쿠. 누가 만들었었어요? 쇼군인데 어떤 쇼군이었어? 그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야, 미나모토를 아마쿠라 막부. 그다음에 무슨 막부였어요? 무로마치 막부. 누가 만들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직 가까우지. 그리고 에도 그다음 막부가 무슨 막부? 그다음 막부가 전국시대. 전국시대 다음 무슨 막부? 이게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 원래 동경 지방이 이름이 에도 지방이야. 그래서 에도 막부라고. 에도 시대 에도 막부라고 부르는 거야. 에도 막부. 이 에도 막부는 누가 만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통일이야. 전국시대 통일. 전국시대 열심히 통일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군사력 저기 떨어져가지고 넌 근방에서 일해 하면서 쫓아낸 이쪽 지방에서 새롭게 막부를 구성을 한 거지.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한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그리고 여기 파견했던 병사들은 임진왜란 하면서 파견했던 병사들은 군사력이 좀 소모돼가지고 돌아와서 아땅 떴다가 스키가라 전투라고 있어요. 거기서 패배하면서 결국 여기가 중심지가 이렇게 그랬다고. 그래서 에도 막부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얘기를 해요. 최후의 승리자. 그래서 그 뭐냐 요런 말이 있거든. 전국 전국 시대 삼거리라고 해요. 전국 삼거리라고 해요. 전국 시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원래 주인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인 출신이거든. 근데 오다 노부나라고 있어. 오다 노부나라.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 그 에도 막부를 만든 사람이 도쿠가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전국 시대 제일 유명한 세 명이거든. 거의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 얘입니다. 얘가 하인인데 얘가 이제 오다 노부나라 세를 흡수해가지고 전국 통일하는 거고. 결국 근데 에도 막부를 유지한 사람은 누가 얘잖아. 그래서 새가 울게 하고 싶어. 그냥 길을 가다가 그 나뭇가지 안에 있는 새를 본 거야. 새를 봤을 때 오다 노부나라는 이 새를 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울어. 안 울어? 목을 쳐요. 그냥 목을 자른다. 이게 실제로 성격이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기
하인 출신이었는데 그리고 전국 통일하는 엄청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겨가지고 새가 울게 만들잖아. 얘는 새가 안 울면은 우는 새가 나올 때까지 새를 다 쳐죽입니다. 얘는 감언이설로 꼬드겨가지고 새가 울게 만드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지우개 승리까지. 그래서 계속 뭐 견디고 도요토미 히데시가 야 너 변방으로 꺼져 할 때도 변방으로 가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를 중심주로 꾸려가지고 에도마코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성격이 이랬어. 일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농담이에요. 그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15세기 전국시대 봅시다. 전국시대 15세기 쇼군이 승계를 들었다고 새로운 군수로 혼란이 지속되고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하고 히데 축권하면서 정권이 붕괴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마코를 수립하고 명나라는 국력이 쇠퇴해서 어떻게 돼? 명이 국력이 쇠퇴하고 뭐가? 청나라가 들어서고 여진족이 성장하고 후금을 건국하고, 명은 조선과 후금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겪으니까 요 임진왜란으로 인한 변화였죠. 기억나니? 자, 중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명이 무너지고 청이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명하고 중국 사이에서가 간제비질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청나라 말고 명나라 따를 거야 하다가 청나라가 침입해 들어가지고 공자호랑 같은 전쟁을 붙기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마코가 성립된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뭐 괜찮니? 자, 에도마코 시대 대륙으로 봅시다. 에도마코 성장 정치. 직할제는 쇼군이 지배하고, 다이묘는 번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준다. 이게 무슨 제도라고? 막부는 중앙 직할지, 영주는 다이묘는 번을 지배하는 거니까 막번 제도라고 부르고, 상킨코타이 제도 기억나죠? 상킨코타이 뭐 가족들이 인질로, 그리고 영주는 지방하고 중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 근무하게 한다. 한 달은 지방 통치했으면 한 달은 중앙에서 있는 거고, 지방은 대리인 세워가지고 통치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중앙 집권적 공권 체제라고 부르는 거고, 경쟁민 문화에서는 존인 문화가 발달했지. 존인이 누가 존인이라고? 도시 상공업자가 존인이에요. 도시 상공업자. 그거를 명나라는 상공업자는 아니지만 지방 유럽자 출신이지만 걔네는 뭐라 그랬어요? 신사층. 명청시대는 신사층. 일본에서는 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부키나고 키요에 같은 게 존인 문화라고 합니다. 에도마코 시대 대외 교류, 그리스도교 금지, 해금 정책. 근데 뭐만 교류를 했다?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는 통신사 파견받았고, 중국이랑 네덜란드는 뭐 무슨 무역? 대지마 무역. 섬 지역만 개방해가지고 조그마한 섬이에요 진짜. 인공섬인, 내가 기억하는 인공섬인 거야. 그냥 막 흙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섬에다가 이제 각국 대사관, 뭐 여관 이런 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묵으면서 무역하고 정보도 전해주고. 그래서 네덜란드랑 중국하고는 대지마 무역을 했습니다. 대지마라는 섬에서 무역을 허락했다. 이제 네덜란드랑 교류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항문? 네덜란드 항문을 뭐라고 그랬어? 난항이야, 난항. 홀란드 얘기잖아, 홀란드. 그래서 홀란드를 파란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파란국의 항문이다. 그래서 난항.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문제 별로 없네. 89페이지 13, 14, 15번. 13, 14, 15. 85페이지에 13, 14, 15번. 문제도 별로 없네요.